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실기 어음과 관련된 거래들, 유가증권 등등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유비테크,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강에서 작업했던 회사로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어음 거래 첫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들어갔을 때 보고 있는 당사가 유비테크예요. 자, 지금 어음을 보시면 유비테크가 발행을 했고요. 나는 상도테크에게 어음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요. 3월 10일이고요. 내가 매입하는 거래처 상도테크에게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전자어음을 발행해서 지금 지급한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실 일은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전자어음을 등록하래요. 여러분 이러한 어음은 이 어음 넘버와 이렇게 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을 수령했을 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어음을 미리 등록하는 게 어음 수령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자금 관련 정보를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어음 관리를 하세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음 관리는 언제나 F3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그 어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FAT 1급 과정에서 또는 FAT 2급 과정에서 어음과 관련된 주고받는 케이스를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문제 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거래 일자인 3월 10일자 날짜를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전자어음은 분개하기 전에 이 어음을 요 어음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걸 미리 등록하라는 거죠. 자, 어음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위에 메뉴 상단에 보면은 어음 등록할 수 있는 게 지급어음을 등록하는 거예요. 받을 어음을 등록하는 게 아니고. 자, 받은 날짜는 2021년도 0310. 이 어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블랭크 어음 한 장을 갖고 왔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등록하는 거는 내가 이 발행한 어음을 등록하는 게 아니라 발행하려는 어음을 책으로 미리 등록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어음 책으로. 자, 지우고 등록을 좀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어음은 전자어음이고요. 받았죠? 그리고 금융기관은 어딘지 걸어주시고 국민은행이 맨 위에 있네요. 자, 국민은행. 그 다음에 전자어음은 앞에가 없어요. 자, 전부 다 이제 숫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넣어볼게요. 004 2021 0310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 장 받았죠. 자, 한 장 받은 어음을 등록을 먼저 하시고 자, 등록한 상태에서 두 번째 상도테크의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한 거죠. 자, 날 분개 한번 넣어볼게요. 차변의 외상매입금 상도테크에게 800만 원의 외상매입금을 주된 매입 채무 둘 다 동일하니까 지급원 걸어주시고 상도테크는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자, 두 번째 하는 거는 거래를 자료를 입력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어음 현황에 반영하래요. 자, 그 어음 현황에 반영하라는 거는 지급어음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F3 키를 누르시면 어음을 어떤 식으로 발행했는지 하단 부분에 관리하는 겁니다. 마무리로. 자, 어음 번호는요. 여기다 놓으시고 F1을 눌러오세요. F1을 하면 방금 전에 등록한 그 어음을 끌어다가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 어음으로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잘 마무리할 부분은 만기가 언제인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는 2021년도 9월 10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지금 우리 어음을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거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음이 있어야 되니까 어음도 바로 넣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도 하고 마지막에 어음 관리 F3 눌러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정답 있으니까 정답 확인하시면서 어음 등록, 전표 입력, 마지막에 지급어음 관리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4점짜리 문제고요. 두 번째 어음 관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비테크가 귀하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비테크가 제품 매출처인 하루 유통에 수금을 요청했더니 어음으로 받아왔대요. 자, 그럼 거래 입력하고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래요. 자, 날짜 열고 한번 가볼까요? 2021년도 11월 12일자에
자, 차변에 이제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쵸? 어음 받았고요. 저는 여러분은 이제 교환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교환에 잘 화면에 그 입력하는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리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매상 매출금인 하루 유통으로부터 3천만 원의 어음을 수령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이렇게 생긴 어음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 어음을 관리하는 거죠. 그쵸? 자, 어음 관리도 동일해요. 받으러 하면 꺼서 놓으시고요. F3. 지금 하단 부분에 메뉴가 이제 자동으로 반영됐죠. 자, 여기서 어음 종류 넣어볼게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 이제 교환해 보는 어음은 전자어음이죠. 전자어음은 6번 번호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음 넘버는 그냥 보고 어음과 관련된 해당 정보를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하시고 어음을 그대로 정보를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교환 보면서 넣어볼게요. 004 2021 12 그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수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죠. 하루 유통으로부터. 발행된 날짜는 11월 12일이고요. 만기는 2022년도 1월 12일로 돼 있네요. 그쵸? 그다음에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돼 있고요. 자, 마지막에 지점은 별도로 없으니까 지점은 등록하실 일이 없네요. 자, 받으러 온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고 어음 등록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장에 정답지 화면 있고요. 자, 보시면서 어음 정보 등록하고 회계 처리하고 자금 관리. 자, 자금 관리 누르실 때 무슨 버튼 눌렀어요? F3. 어음 관리하는 경우는 언제나 F3 버튼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내려와서 이 어음 번호는 직접 등록하는 거예요. 요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어음을 새로 받았잖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두었던 걸 주거나 한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하루 유통이 나에게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럼 바로 등록해야죠, 뭐 이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만기가 되면 얘가 반제가 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해볼게요.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을 때 결제하거나 할인이 됐을 때 없어지거나 배서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그 중에 밑에 보면 호진홀스의 전자어음이 유비테크가 호진홀스로부터 뭔가 어음을 받은 게 있었는데 이게 만기가 돼서 국민은행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대요. 4월 12일에. 그러면 요거 일반 전표 회계 처리하고 자금 관리도 하고 날짜 바꿀까요? 4월 12일자 일단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 들어온 거부터 먼저 넣으시고 받으러음은 호진홀스로부터 받아두었던 어음이 만기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호진홀스로부터 어음 받았을 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음 등록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그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이제 반제가 되겠죠. 자, 받으러음에 꺼서 놓으시고 F3. 왜 어떻게 해가지고 만기가 사라졌니? 그러면 할인은 아니고 만기가 됐어. 4번. 만기가 돼서 결제가 됐어. 그 어음이 뭐니? 조회하면 뜨겠지. 조회하면 뜨겠지. 근데 얘가 안 뜨네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제가 잘못 걸어서 다시 할게요. 자, 만기가 돼서 만기 결제 그리고 어음 넘버에서 F2 하면 1월 12일에 호진으로부터 받았던 어음이 반제 처리될 수 있게 넘어올 거예요. 자, 2,500 적용하시고 아래쪽에서는 더 이상 건드릴 건 없고요. 만약에 할인 받았을 때는 뭐 할인 기간이거나 할인율 같은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만기가 되기 전에 배서 양도하는 경우는 누구에게 양도했는지 지급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 관련된 정보 한 3개 정도 거래자료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정답하면은 요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유가증권 거래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 뭐 등등등 많죠. 근데 이번 케이스의 문제는 딱 보니까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쓰여 있네요. 잠깐 문제 볼게요. 자, 3월 15일에 주식을 팔았대요. 2천만 원에 맡기신 금액. 그럼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팔고 돈 들어왔다. 주식을 팔았다는 얘기야. 자, 3월 15일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팔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2020년도. 이건 전기를 말하는 거고요. 전기 기말에 적절하게 처리해 놨대요. 자,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제 팔지 모르니까 평가를 꽤 오래 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20년도 7월에 2100에 샀다가 20년도 기말에 2600이 됐었다. 그러면
500만 원만큼 증가가 됐고요. 평가 이익을 잡았을 건데 전년도에. 근데 여러분 매도 가는 증권은 평가하는 이익을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에 반영해요.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에 자본 계정에 누적시켜요. 이렇게 누적하죠. 그럼 잔액이 현재 500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이. 근데 오늘 처분하기를 2천에 팔고 돈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얘하고 차이를 볼 건데 실제로는 2100짜리를 2000에 판 것과 동일한 결과는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일단 먼저 제가 손으로 분개하고요.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에 어떻게 입력하는지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먼저 할 일은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어요. 그쵸? 장부에는 2600이 걸려 있겠죠? 그치만 자, 전년도에 얘를 평가 이익으로 500을 잡아놓은 게 잔액으로 걸려 있을 테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처분될 때 평가 이익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같이 반제된다고 했었는데. 그쵸? 그리고 오늘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2천이래요. 그럼 결국 이거지. 야, 그거 말고 쉽게 말해볼래? 그러면 중간에 평가한 거는 손익이 아니야. 언제가 손익이야? 처분했을 때. 얼마에 원래 주고 샀는데. 2,100에 샀는데 가지고 있다가 결국 2,000에 팔았어. 그럼 얼마니? 손실이 100이야? 그래서 차변에 평가 손실이 100이 뜨네요. 처분 손실이죠. 요게 답입니다. 자, 요게 답인데 우리가 할 일은 매도 가능 증권을 죽이고 그와 관련된 평가 계정도 죽여야 되니까 얘와 얘가 2600과 500으로 잔액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가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러 갑시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 아래 것만 지울게요. 자, 아래 것만 이렇게 지워놓고 잔액을 보기 위해서 여기로 가볼게요. 저는 시산표를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산표로 그냥 들어가요. 며칠 며칠이죠? 3월 15일자로. 3월 15일자로 들어가서 자, 매도 가능 증권이 투자 자산에 2,600에 걸려 있는지, 그치? 2,600이 오늘 대변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관련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지를 가보는 거죠. 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대변에 500. 그게 반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여러분 계정 과목이 투자 밑에 걸려 있잖아요. 그치? 더블 클릭하면 178에 걸려 있는 계정 과목이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계정 과목 코드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됐어요. 저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갈게요. 자, 3월 15일자. 자, 대변으로 먼저 178에 걸려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단제하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차변 쪽으로 반제가 되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아이고야. 국민은행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손실 났다라고 잡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자, 여기 계정 과목 뭐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야. 이 네 가지 계정 과목 중에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예금의 국민은행. 나머지는 어떤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걸어야 된 채권 채무 계정은 아니니까 국민은행 걸려 있는 건 의미 없으니까 냅두셔도 되고 지우셔도 되고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지 않아도 손으로 분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줬으니까. 그래도 프로그램 들어가서 관련된 숫자들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금액들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코드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 코드로 잘 걸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FE 띄운 다음에 매도하면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로 1, 2, 3이라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제 화면에 정답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코드 보시면서. 자, 그럼 두 번째 유가증권의 취득 볼게요. 자, 5월 20일 날 시장성이 있는 한국전자의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을 했네요. 단기 매매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인 거죠? 시장성이 있으니까.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를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였다. 자, 금액을 먼저 일단 해놓고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250주를 사는데 취득가액은 13,000원이래요. 250주 곱하기 13,000원 하면 돼요. 자, 근데 액면가액은 의미 없는 거고요. 액면가액의 주식을 취득하진 않으니까. 자, 이때 거래수수료 15만 원을 포함하여 별도로 비용 처리해요.
별도로 비용 처리하죠. 그것도 어떠한 비용으로 분류되냐면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수수료로.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수수료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사변에 단기 매매 증권. 곱하면 325만원 나올 거고요. 자, 사변에 요때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영업외 비용에 걸려있는 수수료 비용이. 이건 수익이에요. 요거 945번에 수수료 비용 1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조선은행 340이네요. 결국에. 됐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표도 보이게끔 이렇게 띄워 놓을게요. 됐죠? 자, 정답은 그 다음 장에 있는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유형자산의 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을 살 수도 있고 기말에 감가상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매각을 하는 거네요. 자,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자, 유비테크가 나, 상대방은 경인마켓, 3월 20에 1000만원에 100이라는 부가세를 과세해서 비품 에어컨을 일단 빨간색이고 나에겐 이건 매출 거래죠. 매출인데 꼭 제품만 파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결국에 팔 수 있어요. 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이제 이 거래는 적어도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야 돼. 그래서 TAT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 거를 혼합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얘는 메인 매출 전표. 그렇게 먼저 기억. 자, 자료 설명을 볼게요. 회사가 사용하던 에어컨을 팔았대. 그러니까 이건 유형자산인 비품을 매각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요 아래쪽에 매각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요건 현금, 나머지는 외상. 나머지 외상이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주된 매출 아니니까. 요건 미수금, 요건 현금. 계정 과목 알려줬고. 자, 두 번째. 자, 그럼 우린 뭐 해야 되지? 평가 문제. 지금 보유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팔았죠. 팔았으면 나 왜 감가상각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감가상각 누구에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얘를 제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감가상각과 관련된 금액도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 가래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오늘 양도한 날짜 있죠? 요 날짜 입력하고요. 단기 양도한 날까지 3월 20일이면 이번 연도 3월 달까지니까 3월 달까지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단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은 하지 말래. 대신 양도일자는 넣으래. 두 번째, 매각과 관련된 거래를 메인 매출에 입력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랑 관련된 거는 전자 발행을 해야 되지만 그냥 전자 입력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거 하려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보였던 비품을 팔았다. 감가순계, 감가상각 누계액이 반영되는 건 자동이잖아요.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서 또 우리 확인도 해야 돼요. 자, 지우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열어볼게요. 회계. 자, 고정자산 등록.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산은 비품하고 조회. 자, 에어컨이죠. 자, 보시면은 이 상태로 걸려있던 이 유형자산을 이번 연도 1년 동안 다 사용하지 않고 3월 20에 양도했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체 양도일자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날짜를 기입해 주시면 돼요. 2021년도 3월 20일. 자, 눈으로 지금 확인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날짜가 들어가는 순간 저 위에 감가상각이 원래 700이었거든요. 바뀌기 전에.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원래 700이었는데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날짜 넣고 나서 단기 감가는 고려하지 말래. 단기 감가는 하지 말래. 그럼 지금 보면 단기에 회사가 인식해야 될 175만 원이 전체 3개월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나온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사용자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요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사용자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회사가 인식해야 될 금액을 싹 지울 수 있어요. 싹 지우면
회사는 이번 연도 감가 3월 동안에 사용한 건 반영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찾을 게 뭐냐면 지금까지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는 3,500, 누계액은 1,750. 이게 반제가 돼야 되잖아. 그게 분계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쓰면 이제 글씨 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개의 금액을 알아냈어요. 비품은 취득 원가가 3,500이고 비품에 걸려있는 누계액은 1,750으로 쓰는 거지. 단기감가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화면을 살짝 닫을게요, 이제. 자, 그죠? 와보세요, 이렇게. 됐죠? 요거 만들고 요거 만든 거예요. 두 개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매출 들어가서 정보 넣어볼게요. 자, 메인 매출 들어가서 매출 자료 넣으면서 아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마무리를 같이 해볼까요? 자, 메인 매출 열어볼게요. (3월 20일) 또 21번 과세죠. 품목은 비품 팔았고요. 단가 없고 1,000만 원의 부가세. 거래처는 경인마켓. 전자입력을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 찍어주시면 되고 분계는 당연히 혼합을 걸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다가 밑에 혼합 내려놓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분계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자, 대변의 매출 아니죠. 비품이 매각된 거죠. 3,500이. 차변에 누계액도 같이 반제되죠. 비품에 걸려있는 누계액은 1,750이. 여러분 3,500에서 1,750 제하면 딱 1,750이 현재 장부가액인데 1,750보다 덜 받았으니까 이 거래는 이제 손실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차변에 하나씩 메꿔 볼게요. 아까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랬죠? 자,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100이에요. 현금으로 받은 건 100. 나머지 1,000만 원. 공급가액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거 아까 미수금이었죠? 자, 손해난 거예요. 1,750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0만 원밖에 뭐 받지 못했죠. 우리 이제 메인 매출 얘기할 때 부가가치세는 내가 받아도 결국 부채 계정이죠. 나중에 납부할 세액이니까. 나는 장부가액이 1,750인데 1,0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차변에 아이고 다시 줄게요. 차변에 차익이 마이너스 170, 750만 원이 뜨는 이유는 손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화면상에. 자, 지우고 다시 마무리. 아래쪽에 차변. 유형자산 처분해서 손실 났습니다.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됐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FAT 1급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방금 전에 하셨던 이제 화면의 정답 화면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위에 설명된 거 보시면은 먼저 양도일자 먼저 입력하는 거 여기다가 입력했죠? 회사가 사용자 금액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편집해서 지워적 금액을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마지막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전표 마무리했습니다. 7번 넣어서 전자입력 1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분계까지 잘 맞았을 때 이렇게 맞으면 점수 4점 이렇게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이 그렇죠. 그렇게 막 아주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 거래 중에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케이스는 정보보조금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래 보시면 유비테크가 SJC라는 곳으로부터 품목이 이렇게 생긴 세대를 3만 원에 해서 결국에는 3천에 300에 산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SJC로부터 뭘 샀나 보니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돈은 이 본건과 관련해서 4월 1일에 입금된 정부지원금 포함해가지고 전액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고요. 지원받은 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없대요. 그러면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뭔가 보조금을 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게 좀 중요했었죠. 자, 순서. 유형자산을 구입한 건 맞죠? 그러니까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전자입력을 찍은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된 거래를 일반 전표 4월 21일자에
같이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먼저 그냥 간단하게 기계 산 거 회계 처리하러 일단 갑시다. 4월 21일자로 51번 것에 걸어주시면 되고, 그냥 뭐 간단하게 기계 쓰시면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세대 1000만원 해서 3천에 300 SJC 전자입력 찍어주시고, 분계는 혼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나간 거니까. 자, 계정 과목은 원재료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이고 3,300을 걸고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엔터를 쳐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위에 걸려있는 그 SJC가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국민은행이라는 거래처를 불러다가 보통예금에만 국민은행 거래처로 반드시 수정. 자, 했어요. 너무 쉬웠어.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 이게 3,300만 원이라고 하는 토탈 금액이 보조금을 가지고 대체한 거죠. 우리 보조금을 언제 받았는지 문제를 보니까 실제로 4월 1일에 받았었대. 보조금 받은 날짜 한번 넣어볼까? 4월 1일자 한번 가볼까? 2천만 원 받아놓은 게 있네요. 우리 그때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오면, 이론 수업할 때 보통예금으로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 보조금을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걸어 놓는다. 그게 이거야. 104번에 정보보조금이 걸려 있죠.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잠깐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가보시면은 보통예금 밑에 정보보조금이 차감을 하는데, 누구를 차감하냐면 103번을 차감하게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조금은 예금을 일단 썼죠. 그러면 기계를 차감하는 보조금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 대체 분계를 나보고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어떤 회계 처리냐. 기계를 사는 순간 기계 장치를 차감하는 정보보조금이 자동으로 다시 생성이 돼야 되는데, 보통예금에 걸려있던 정보보조금은 반제 처리가 되고요. 그럼 얘는 104번에 걸려있죠? 그러면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정보보조 한번 조회만 해볼게요, 제가. 와, 되게 많네요. 219, 241 두 개나 있네요. 그러면 이때는 계정 과목을 다시 들어가서 219 한번 가보세요. 219번이 정보보조금이고 차감이거든요. 차감인데 누구를 차감하는지 보세요. 206을 차감한대. 206이 뭐죠? 아,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이 조금 이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하단 부분에 별도로 걸려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걸어줘야 될 거래처 코드는, 계정 과목의 코드는 219라는 기계장치를 차감하는 보조금이 자동으로 잘 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여기서 실제로 입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4월 21일자로 넘어가셔서 차변에 104번에 있던 보조금이 사라지는 이유는 드디어 예금을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정보보조금을 219번에 걸어주는 이유는 드디어 기계장치 밑으로 들어가야 될 내가 주인이니까. 이 보조금의 문제 지웁니다. 자, 지우고요. 자, 요거 2천만 원, 2천만 원 요거 분계된 게 잠깐만 어디로 가냐면은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래요? 4월 달로 들어가시면 돼. 자, 4월 달에 들어가셔서 비품을 한번 찾아봅시다. 기계장치. 여러분 기계장치 자산을 보시면 기계장치 밑에 보조금이 이렇게 보이세요, 혹시? 기계장치가 밑에 보조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 보조금이 얘를 차감해서 잔액을 표시한다는 뜻이죠.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얘가 괄호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기계장치 자체를 차감하는 계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감가상각은 이제 할 거고, 처음이니까 이제 샀으니까. 그렇게 보조금이 장부상에 보이고도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보조금에 대한 문제 마무리
했죠. 자, 메인 매출에다가는 기계를 취득한 것을 일단 입력하고 그 기계를 차감해주는 보조금을 같은 메인 매출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기계를 차감하는 보조금을 새로 추가하고 보통 예금을 차감했던 보조금은 반제하고 이런 재밌는 회계 처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자산과 관련된 거래, 신규 매입 자산에 대한 고정자산 등록 이렇게 보면은요, 업무용 승용차를 지금 구입했어요. 근데 3천만 원에 300. 근데 이 차가 현재 3,500cc니까 이거 차 공제는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동차 보험증권 하나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료 1은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5인승이고 3,500cc면 불공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동차 보험증권이래요. 자, 여러분은 세 개를 해야 돼. 자료 1을 보고 메인 매출에 넣는다. 자, 두 번째,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오늘 산 차량 운반구를 등록한다. 세 번째, 이거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등록한다. 하나, 둘, 셋. 세 개를 순차적으로 넣어볼게요. 자, 먼저 메인 매출로 메뉴를 열어서 4월 5일자. 여러분 이게 3,500cc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고 9인승이면 뭐 공제 가능하지만 8인승 이하까지는 공제가 불가능하죠. 자, 이러한 차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거는 유형이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인 불공이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왜?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선택. 자, 품목은 뭐 제네시스 정도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래처 코드는 대호 자동차 전자 입력 찍어주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 잘못 넣었어요. 혼합. 자, 이게 차량 운반구인데 공제가 안 되죠. 그럼 차량 운반구 전액 대변에 아직 결제를 못했대. 미지급금. 됐어. 자, 두 번째 할 일. 고정자산 등록도 하래요. 고정자산 등록하러 갑시다. 등록. 자, 우리가 등록할 자산은 차량 운반구. 저기 코드 보시면은 거래처 코드를 1000번으로 넣어주시고 자산명은 제네시스로 넣어주래요. 취득일자는 4월 5일이었죠. 2021년도 0405. 네, 방법은 정액법으로 5년 하래요. 정액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가 정액법 1번 체크해 주시고요. 내용 연수 5년 걸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요. 기초가액은 원래 있었던 자산이 2월 되는 자산이고 이렇게 새로 신규 취득을 하게 되면 네 번째 자산명에 입력하는데 여기서 우리 핵심 이번 연도에 단기 예산이 그러면 단기 신규 취득에 두 번째 이 차가 원래 3천인데 부가세가 300인데 이 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가 3,300만 원이 모두 다 인식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 얘기는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3,300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규 취득란에 입력할 때 공제가 되면 3,000이 들어가는 건데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이면 3,300이 전액 다 합산돼서 취득원가가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정액법 바꾸셨고 내용 연수 5년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간 다음에 아래쪽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걸 잘 등록해 줬죠. 여기까지 하시고 얘가 지금 메뉴가 안 열리죠. 우리가 지금 시험 볼 때 요거는 거실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빠져나가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뭐 하냐면 자,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아니지만 자료 두 번째 자료를 보고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서 신규로 취득한 승용차를 등록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가냐면 업무용 승용차는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신규 자동차 코드를 아래쪽에 보니까 1000번으로 제네시스로 넣어주래요. 그리고 차량 번호는요. 여기 자동차 보험 증권에 보시면 여기 써 있을 거야. 300
15. 나 9876. 차종은 제네시스. 회사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사용할 거야.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오른쪽 커서로 올려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고정자산 지금 등록했죠. 요거. 자, F2 누르시면 방금 전에 등록한 회사를 끌고 옵니다. 자, 확인. 자, 마지막 여기 우측에 마무리할게요. 지금 업무용 승용차니까 당연히 판관비죠. 회사차고요. 임차기간은 아닌 거죠. 내가 샀으니까. 아래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서 지금 보험증권 있잖아요. 그 보험 기간 입력하시면 돼요. 2021년도 0405, 2022년도 0404.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 요거 좀 생소하죠.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문제. 자, 등록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메인 매출 먼저 넣고 관련된 승용차가 불공이긴 하지만 감가상각을 해야 될 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고 등록할 때 불공이면 매입세까지 포함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마지막에 이거 업무용 승용차니까 업무용 승용차랑 관계되는 등록까지 같이 연계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 조심 있게 보셔야 돼. 그래서 불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구분하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5인승이고 1070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되니까 중요사항 신규 취득에 넣는다는 거 중요했고요. 그 안에다가 넣어야 될 금액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 차량 운반구를 회계 처리한 토탈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업무용 승용차의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대로 넣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보험과 관련된 기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것을 내가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업무용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가 전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우리 유형자산까지 같이 한번 등록하는 거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뵙고요.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